이 카드를 받으세요, 지금 당장. 이게 뭐죠? 우리를 도와주실 건가요? 네, 절 믿고 따라오세요. 나가. 당장 썩 나가. 이거지 새끼들아. 한겨울밤 6명의 아이들이 비닐봉지 하나씩 들고 골목으로 내몰렸습니다. 가장 어린 3살 배기는 엄마 품이 그리워 울부짖었고 17살 첫째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들을 끌어안았죠. 아빠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사흘.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새엄마는 보험금을 챙기고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배고파. 언니, 나 너무 배고파.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이 대전 은행동 골목 어귀에서 쓰러져 가던 그 순간 첫째는 아빠 지갑 속 깊이 숨겨진 검은색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내든 순간 30분 뒤 이 골목을 메운 건 6대의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 남자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재훈아, 형이 늦어서 미안하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죽은 아빠가 남긴 카드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6남매를 살린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던 한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대전 서구의 작은 장례식장, 1979년생 김재훈의 영정 앞에는 조문객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45의 나이에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가장의 마지막 가는 길은 너무나 쓸쓸했죠. 검은 상복을 입은 6명의 아이들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지은이는 17살, 그 아래로 15살 도윤, 쌍둥이 남매인 12살 채린과 채윤, 7살 준석, 그리고 가장 어린 3살 배기 아린까지. 아이들은 모두 멍한 눈빛으로 아빠의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막내 아린이 영정 사진을 향해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빠는 더 이상 대답해주지 않았죠.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린을 안아올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언니로서 이제는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장례식장 한편에서는 새엄마 정미자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재혼한 지 겨우 1년 아이들에게 정미자는 여전히 낯선 존재였죠.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정미자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네, 보험금 처리는 언제쯤 되나요? 빨리 진행해주세요. 냉정한 목소리가 조문객도 없는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는 그 목소리를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죠. 15살 소년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진짜. 도윤아, 조용히 해. 지은이가 동생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싸움을 벌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은 단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사 동료 몇 명이 문상을 다녀갔고 동네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조의금 봉투를 놓고 가셨죠. 아빠는 생전에 친구도 많지 않았고 친척들과도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이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빠는 항상 우리 식구끼리만 있으면 되라고 말했었죠.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아이들은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바닥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채린과 채윤이는 서로에게 기대어 졸았고 준서는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렸습니다. 언니, 나 배고파. 조금만 참아, 준서야. 조금 있으면 먹을 수 있어. 지은이는 주머니에 남은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라도 사줘야 하는데 6명이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발인 날 아침 아빠의 관이 운구차에 실렸습니다. 아이들은 마지막으로 관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지은이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도윤이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빠, 안녕히 가세요. 우리 잘 지낼게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몰랐죠. 이제부터 펼쳐질 지옥 같은 시간들을요. 화장터로 가는 길 정미자는 운구차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집으로 돌아갔죠. 아이들만 운구차에 올라타 아빠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언니, 새엄마는 왜 안 와? 채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몰라. 그냥 우리끼리 가자. 지은이는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불안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에 아빠의 유골함을 안치하는 순간 지은이는 아빠의 유품 가방을 받았습니다. 낡은 검은색 지갑 하나, 손목시계 하나, 그리고 회사 명함 몇 장이 전부였죠. 지은이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2장과 신분증, 그리고 오래된 가족사진 1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다야. 지은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건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빚도 남겼죠.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합치면 2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아이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막내 아린이는 지은이의 품에 안겨 잠들었고 준서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채린과 채윤이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도윤이는 주먹을 쥔 채 이를 악물고 있었죠. 형아, 우리 이제 어떻게 돼? 준서가 작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 지낼 거야. 도윤이는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15살 소년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을요. 버스가 집 앞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은 천천히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죠. 석층짜리 낡은 빌라의 2층, 그곳이 아이들의 집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지은이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강해졌고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리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물쇠가 교체되어 있었죠. 왜 안 열려? 도윤이가 다시 한번 문고리를 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정미자가 차갑게 굳은 얼굴로 서 있었죠. 뭐야, 벌써 왔어? 냉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멍하니 새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야죠. 여기 우리 집인데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자는 문을 막아섰습니다. 너희 집? 웃기지 마. 이건 이제 내 집이야. 너희는 나갈 거니까. 네. 무슨 소리예요? 아, 못 알아듣겠어? 나가라고. 당장. 정미자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새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왜 나가야 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미자는 비웃기만 했죠. 왜? 간단하지. 보험금은 내가 다 받았고 이 집도 내 명이야. 너희 아빠가 재혼하면서 다 내 앞으로 해뒀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은 내 거라고. 그게 무슨.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난 재훈이 배우자였고 당연히 상속 1순위지. 너희는 그냥 애들일 뿐이야. 정미자는 안에서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지 6개를 끌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옷가지와 학용품이 대충 쑤셔 넣어진 봉지들이었죠. 자, 여기 너희 짐이야. 이거 들고 썩 나가. 새엄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15살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죠. 하지만 정미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짓? 당연한 일을 하는 거지. 난 너희 엄마도 아니고 너희를 키울 의무도 없어. 재훈이가 살아있을 때는 참았지. 그 사람 얼굴 봐서. 근데 이제 죽었잖아. 그럼 끝이지 뭐.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해줬다고? 고작 1년 살면서 뭘 그렇게 잘해줬다고? 난 그 사람 보험금이 필요했을 뿐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것 때문에 재혼한 거고. 이제 목적 달성했으니까 너희는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해. 순간 도윤이가 정미자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재빨리 동생을 붙잡았죠. 도윤아, 안 돼. 저런 인간이 어딨어. 언니, 놔줘. 내가 저 여자. 제발 진정해. 지금 우리가 싸워봤자 소용없어. 지은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싸움을 벌이면 경찰이 올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은 시설로 보내질 겁니다. 6남매가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정미자는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래, 착하네. 일단 오늘은 친절하게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줄게. 그때까지 어디든 갈 때 찾아.
내일 아침 9시까지 이 앞에서 안 사라지면 난 바로 경찰 부를 거야. 미성년자 무단 침입으로. 우리가 무단 침입이요? 여긴 우리 집인데요. 아니, 내 집이라니까. 등기부등본 보여줄까? 명의 김재훈에서 정미자로 바뀐 거. 정미자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가 정미자로 되어 있었죠. 아빠가 재혼하면서 아내 명의로 바꿔놨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었던 순진한 선택이 이제는 아이들을 거리로 내모는 독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6명이 잘 데가 어딨어요? 채린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주민센터 가든지 경찰서 가든지. 아, 근데 그러면 너희 다 시설 보내질 거야. 남매끼리 같이 있고 싶으면 알아서 해. 정미자의 말에는 한 점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짐을 처리하는 듯한 태도였죠. 보험금은요? 아빠가 우리 위에 든 보험인데 우리 몫은 없어요? 지은이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보험금? 그거 다 내가 받았어. 3억 원. 근데 그게 왜? 배우자가 받는 게 당연하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3억 원이나 되는데 우리한테 조금도 안 주시는 거예요? 왜죠? 내 돈인데. 너희 아빠가 나한테 준 거야. 미성년자인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미자는 말을 마치고는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아이들은 멍하니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에서 새엄마에게 쫓겨나다니. 언니, 우리 이제 어떡해? 채은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2살 소녀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 끔찍했죠. 울지 마, 채은아. 언니가 뭐든 해결할게. 지은이는 동생을 안아주며 말했지만 정작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7살 소녀가 5명의 동생을 책임진다는 건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이웃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지은이는 비닐봉지를 하나씩 나눠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뒤를 따랐죠. 막내 아린이는 지은이가 없고 준서는 도윤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어디로 가? 준서가 물었습니다. 일단 공원으로 가자. 거기서 생각 좀 해보고. 대전 은행동의 작은 공원. 아이들은 벤치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이미 해는 저물고 있었고 1월 말의 찬바람이 아이들의 얇은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배고파. 준서가 배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장례식장에서 나온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나도 배고파, 언니. 채린이도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지은이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아빠 장례식 때 받은 조의금 중 남은 돈이 5만 원 정도 있었죠. 하지만 6명이 먹고 자고 살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일단 편의점 가서 뭐 좀 사오자. 김밥이랑 우유. 지은이는 도윤이와 함께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제일 저렴한 김밥 3줄과 우유 6팩을 샀죠. 계산하고 나니 3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공원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김밥 반 줄씩, 우유 한 팩씩. 그게 전부였죠. 천천히 먹어. 이게 오늘 마지막 밥이야. 지은이의 말에 아이들은 김밥을 아껴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춥고 위험했으니까요. 언니, 우리 어디서 자?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터미널로 가자. 거기는 밤에도 사람 많고 따뜻해. 아이들은 대전역 근처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비닐봉지를 끌고 걷는 아이들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죠. 터미널 대합실, 밤 11시. 아이들은 구석자리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지은이는 동생들을 하나씩 자기 품에 안아 재웠습니다. 언니, 주민센터 가면 안 돼? 도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 돼. 주민센터 가면 우리 다 시설로 보내죠. 그럼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다른 곳으로 가게 돼. 그럼 경찰은? 경찰도 마찬가지야. 우리 같은 애들은 무조건 시설 보내. 미성년자 보호 명목으로. 그럼 우리 어떡하라고?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버텨. 내가 뭐라도 방법을 찾을게. 알바라도 구해서 돈 벌고 그러면. 하지만 지은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17살이 할 수 있는 알바는 거의 없다는 것을요. 게다가 동생 5명을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터미널 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차가운 바닥, 시끄러운 안내방송,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하지만 피곤해 지친 아이들은 금세 잠들었죠. 지은이만 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우리 어떡하죠?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작은 속삭임은 시끄러운 터미널 안에서 그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에서 눈을 뜬 아이들은 몸이 여기저기 쑤셨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잔 탓에 목과 허리가 뻐근했죠. 언니 배고파. 준서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 김밥 반줄로는 7살 아이의 배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준서야. 언니가 뭐 좀 사올게. 지은이는 주머니에 남은 3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 돈으로 6명이 며칠을 버텨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최대한 아껴야 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 4개와 물을 샀습니다. 계산하고 나니 2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터미널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라면을 끓였죠. 한 그릇씩 나눠 먹자. 준서랑 아린이가 먼저 먹고 우리는 남은 거 먹을게. 지은이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만은 잃지 않았죠. 라면 한 그릇을 6명이 나눠 먹었습니다. 한 입, 2입. 금세 바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더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언니, 우리 오늘은 어디로 가? 채윤이가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 있다가 저녁에는 지하철역으로 가보자. 터미널은 경비원 아저씨들이 우리 쳐다보시더라. 눈치 보이니까. 실제로 터미널 경비원들은 아이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출 청소년처럼 보였으니까요. 자칫하면 신고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낮 동안 아이들은 터미널 밖으로 나가 근처 공원을 배회했습니다. 한겨울 추위에 얇은 패딩 하나로는 버티기 힘들었죠. 막내 아린이는 추위에 떨며 지은이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추워. 언니 집에 가고 싶어. 미안해 아린아. 조금만 참자. 지은이는 자신의 패딩을 벗어 아린이에게 덮어줬습니다. 자신은 얇은 후드티 하나만 걸친 채 추위를 견뎠죠. 언니가 더 추울 텐데. 도윤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언니는 안 춥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알바 구해볼까?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설거지라도 하면. 안 돼. 너 아직 15살이야. 신분증도 없잖아. 그래도 이렇게 있을 순 없잖아. 도윤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이 형으로서 뭔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소년을 짓누르고 있었죠. 나도 알아, 도윤아. 근데 지금은 버티는 게 중요해. 우리가 헤어지지만 않으면 돼. 지은이는 동생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해가 지자 아이들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대전역 지하 대합실, 그곳에는 아이들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들, 가출 청소년들. 사회의 그늘진 곳으로 밀려난 사람들이었죠. 여기서 자면 되겠다. 아이들은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닐봉지를 베개 삼아 바닥에 누웠죠. 딱딱하고 차가웠지만 어제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바람은 불지 않았으니까요. 언니 배고파. 준서가 또다시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오늘 아침 라면 몇 숟가락이 전부였으니까요. 미안해 준서야. 내일 아침에 먹자. 지금은 돈을 아껴야 해. 지은이의 말에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살 아이도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죠. 쌍둥이 채린과 채윤이는 서로를 껴안고 잠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과 추위 때문에 쉽게 잠들 수 없었죠. 언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채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언니가 꼭 방법을 찾을게. 약속할게.
지은이는 대답했지만 정작 자신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17살 소녀가 5명의 동생을 먹이고 재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하철 운행이 끝나고 역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간혹 순찰 나온 영무원이 지나갔지만 다행히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끌어올랐죠. 새엄마, 언젠가 꼭 후회하게 만들 거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살 소년에게 주어진 건 무력 하나뿐이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남은 돈은 15,000원. 6명이 하루를 버티기에도 부족한 돈이었죠. 언니, 오늘은 진짜 뭐 좀 먹어야 할 것 같아.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준서와 아린이는 배고픔에 축 늘어져 있었고 쌍둥이들도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알아. 조금만 기다려. 언니가 뭐 좀 사올게. 지은이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삼각김밥 6개를 샀습니다. 계산하고 나니 6,000원이 남았죠. 아이들은 삼각김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준서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맛없다고 투정 부렸을 편의점 김밥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죠. 하지만 김밥 하나로는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아이들은 배를 움켜쥔 채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이는 아빠 유품 지갑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혹시 놓친 돈이 있을까 해서요. 지갑 속 칸을 하나씩 뒤지다가 신분증 뒤편에 숨겨진 작은 카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카드. 표면에는 은은한 금색 로고가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훈아, 힘들 때 쓰려무나. 마이너스형. 지은이는 카드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체크카드처럼 보였지만 일반 카드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로고도 본 적 없는 것이었죠. 이게 뭐지? 지은이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했죠. 나흘째 밤 상황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남은 돈은 4,000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대전 은행동 골목 어귀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근처 분식 노점에서는 떡볶이와 순대를 파는 냄새가 풍겼죠. 떡볶이. 먹고 싶다. 준서가 노점을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나도. 배고파. 채은이도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막내 아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배고파. 엄마. 아린이의 울음소리는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이가 급히 아린이를 안아 올렸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린아, 제발. 조용히 해. 사람들이 봐. 하지만 3살배기 아이에게 참으라는 건 무리였습니다. 나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는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죠. 지은이는 아린이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아린이가 열이 있어. 도윤이가 다가와 동생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38도는 좋게 넘는 것 같았죠. 병원 가야 해, 언니. 돈이 없잖아. 우리 건강보험증도 없고. 그래도 이러다 큰일 나. 도윤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으니까요. 아린이는 계속 울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아이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 애들 뭐야? 부모는 어디 있고?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은이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신고하면 끝입니다. 아이들은 시설로 보내지고 6남매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일단 여기서 나가자. 지은이는 아린이를 업고 골목 안쪽으로 달렸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뒤따랐죠. 골목 구석, 분식 노점 옆 작은 공터. 아이들은 그곳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린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열은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어떡해? 정말 어떡하면 좋아? 도윤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검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남긴 마지막 물건. 이게 대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언니가
언니가 이거 써도 되죠?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들고 분식 노점으로 다가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친절한 인상이었죠. 저기, 죄송한데요, 카드 되나요? 응, 되지. 뭐 먹을 거야? 떡볶이 한 인분이랑 순대 한 접시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카드가 정말 작동할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끓이는 동안 지은이는 동생들을 노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혔습니다. 아린이는 지은이 품에 안겨 여전히 칭얼거리고 있었죠. 조금만 참아, 아린아. 곧 따뜻한 거 먹을 수 있어. 몇 분 후 아주머니가 빨간 국물이 자르르 흐르는 떡볶이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를 내왔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기 먹어. 애들이 많네. 국물 더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아이들은 떡볶이를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혀끝에서 녹아내렸죠. 맛있어. 정말 맛있어. 준서가 떡볶이를 우물우물 씹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목매니까. 지은이가 동생들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떡볶이 한 개를 입에 넣었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은 순식간에 떡볶이와 순대를 해치웠습니다.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았죠. 계산할게요. 지은이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예요? 12,000원. 아주머니가 카드 단말기를 가져왔습니다. 지은이는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삐삐삐 마이너스. 승인되었습니다.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결제가 된 겁니다. 지은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노점을 떠났습니다. 배를 채운 아이들의 얼굴에는 조금이나마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린이의 열은 여전했습니다. 언니, 아린이 열이 안 떨어져. 도윤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약국 가자. 해열제라도 사야 해. 지은이는 근처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약국이 하나 있었죠. 저기 애기 해열제 주세요. 3살이요. 열이 많이 나요? 네, 38도 넘는 것 같아요. 약사 선생님은 아린이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은 갔어요? 아직 못 갔어요. 이 정도면 병원 가는 게 좋은데. 일단 해열제 드릴게요. 5,000원이에요. 지은이는 다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결제가 되었죠. 약국을 나와 아린이에게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물을 사서 약을 먹인 뒤 아이를 달래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아린아. 다행히 30분쯤 지나자 아린이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해열제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는 지은이 품에 안겨 스르르 잠들었죠. 다행이다. 지은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그 카드. 대체 뭐야?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몰라. 아빠 지갑에 있던 건데. 뒷면에 큰아빠가 준 것 같다고 써 있더라. 큰아빠. 우리한테 큰아빠가 있었어? 나도 처음 들었어. 아빠가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잖아. 그럼 그 사람이 누군데?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빠는 평생 친척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친척집에 가지 않았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죠. 아이들은 당연히 아빠가 천혜고아인 줄 알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자. 내일 생각하고. 아이들은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배를 채우고 약도 먹었으니 오늘 밤은 조금이나마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대전에서 100km 떨어진 서울 강남. 세림그룹 본사 53층 회장실. 김태윤 회장은 늦은 밤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정정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삐리리리 마이너스.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회장은 무심코 화면을 봤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세림카드 대전 은행동 분식 결제 승인 마이너스 12,000원.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카드는
이 카드가 왜 여기서? 급히 휴대폰을 들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세림 블랙카드 9472번 방금 대전에서 결제 내역 떴어. CCTV 확보하고 사용자 추적해. 회장님 그 카드는? 알아. 재훈이 카드야. 그러니까 빨리 확인하라고. 비서실장은 급히 전화를 끊고 보안팀에 지시했습니다. 30분 후 회장의 컴퓨터로 CCTV 영상이 전송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6명의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모습. 그중 가장 큰 여자아이가 카드를 내미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회장은 그 여자아이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아. 그 얼굴은 동생 재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 심지어 표정까지도. 재훈이 애들이야. 저 아이들이 재훈이 자식들이야.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대전으로 출발해. 차 대여섯 대 준비하고. 보안팀, 의료팀 다 데리고 가. 지금 당장.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재훈이가 죽었어. 그리고 애들이 거리에 있어.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출발해. 나도 지금 내려간다. 회장은 재킷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비서와 운전기사가 급히 뒤따랐죠. 대전 은행동으로. 최대한 빨리. 검은색 벤츠가 서울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이어 5대의 차량이 줄지어 따랐죠. 차 안에서 회장은 동생 재훈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20년 전 사진. 25살의 재훈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재훈아. 형이 너무 늦었어. 정말 미안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23년 전 형제는 갈라섰습니다. 큰형 태우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세림그룹을 물려받았고 동생 재훈은 그 삶을 거부했죠. 형, 난 재벌 2세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번 돈으로 내 가족 먹여 살리고 싶어. 재훈아, 정신 차려. 이게 우리 운명이야. 난 내 운명은 내가 정할 거야. 형, 미안해. 그렇게 재훈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재훈을 가문에서 내쫓았고 모든 재산 상속에서 제외시켰죠. 형제는 그렇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동생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몰래 사람을 시켜 재훈을 지켜봤습니다. 가난하게 살지만 행복해하는 동생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죠. 그리고 2년 전 태우는 재훈에게 카드를 보냈습니다. 블랙카드. 한도 무제한. 뒷면에는 이렇게 적었죠. 재훈아, 힘들 때 쓰려무나. 마이너스 형. 하지만 재훈은 그 카드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형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훈은 죽었습니다. 그 카드를 끝내 쓰지 못한 채. 재훈아, 왜 연락 안 했어? 왜? 회장은 오열했습니다. 차는 빠른 속도로 대전을 향해 달렸습니다. 밤 11시 대전 은행동 골목에 검은색 벤츠 6대가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벤츠 행렬이 좁은 골목을 천천히 들어서자 주변 상인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재벌들 온 거 아냐? 이 동네에 무슨 일이래? 회장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뒤이어 비서실장과 보안팀, 의료팀이 차에서 내렸죠. 총 15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CCTV에서 본 위치가 어디야? 저쪽 분식집 근처입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가리킨 곳은 조금 전 아이들이 떡볶이를 먹었던 노점이었습니다. 회장은 빠른 걸음으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노점 주변에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노점 주인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조금 전에 여기서 아이들 6명 보셨나요? 떡볶이 사 먹었던. 아, 그 애들요? 1시간 전쯤 갔는데요. 왜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저쪽으로 걸어가는 건 봤는데. 그런데 누구신데요? 그 애들이랑 무슨 관계세요? 회장은 명함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신분을 밝히면 소문이 퍼질 겁니다. 제 조카들입니다. 연락이 안 돼서 찾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애들 좀 이상해 보이던데. 옷도 남루하고 배가 엄청 고파 보이더라고요. 혹시 가출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보시면 연락 주시겠습니까? 회장은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아주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고, 이건 뭐. 알겠어요. 보면 연락드릴게요.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주변 CCTV 전부 확인해.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그리고 보안팀은 반경 1km 내에서 수색 시작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보안팀이 흩어져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재훈아, 내 애들이 어디 있니? 형이 꼭 찾을게. 1시간 후 비서실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CCTV 분석 결과 아이들이 대전역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역사 내부나 지하 대합실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가자. 차량들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15분 후 대전역에 도착했죠. 역 주변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하 대합실부터 확인해. 회장과 일행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여기저기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노숙자들, 귀가기를 놓친 직장인들, 그리고 회장의 눈이 구석 한편에 멈췄습니다. 6명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자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베개 삼아 서로를 껴안고 잠든 모습. 가장 큰 여자아이가 막내를 품에 안고 나머지 아이들이 그 주변에 둥글게 누워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비서실장도 아이들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CCTV에서 본 그 아이들입니다. 회장은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들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가장 큰 여자아이. 재훈과 똑같은 눈매. 그 옆에 남자아이. 재훈과 똑같은 코. 쌍둥이 여자아이들. 재훈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막내.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재훈아, 미안하다. 형이 정말 미안하다. 회장의 울음소리에 지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앞에 무릎 꿇은 남자가 보였죠. 누구세요? 지은이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순간 나머지 아이들도 깨어났습니다. 누구야? 도윤이가 경계태세를 취했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나는 너희 큰아빠야. 김태윤이라고 해. 큰아빠. 아이들은 멍하니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형제가 있었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빠 형이야. 재훈이. 내 아빠는 내 동생이었어.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찍은 형제 사진. 20살의 태윤과 18살의 재훈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지은이는 사진을 받아들고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 분명 아빠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빠. 그리고 그 옆에 선 남자는 지금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 이건 우리가 20살, 18살 때 찍은 사진이야. 할아버지 환갑 잔치날이었지.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재훈이는 내 소중한 동생이었어. 하지만 우리는 23년 전에 헤어졌단다. 아빠가 집을 나갔거든.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했어. 왜요? 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너희 아빠가 우리 집안의 삶을 거부했어. 재벌로 사는 게 싫다고. 자기 힘으로 살고 싶다고 했지. 할아버지는 그런 아빠를 용서하지 않았어. 그래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락을 끊었어. 하지만 나는 동생을 잊을 수 없었어. 몰래 지켜봤지. 멀리서. 동생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며 안심했어. 지은이는 아빠 지갑에서 꺼낸 검은 카드를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거 큰아빠가 준 거예요? 회장은 카드를 보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2년 전에 보냈어. 재훈이가 힘들 때 쓰라고. 하지만 동생은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근데 왜 지금 오신 거예요? 왜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안 오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오는 거예요? 도윤이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도윤아. 지은이가 동생을 말렸지만 도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요.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큰아빠라는 분은 뭐 하셨어요? 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회장은 도윤이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큰아빠가 너무 늦었어. 사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새엄마한테 쫓겨나서 거리에서 자고 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잘못이다. 큰아빠가 미리 알았어야 했어. 재훈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한 게 내 잘못이야. 그럼 지금은 왜 오신 거예요? 우리 불쌍해서요? 동정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야.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 조카들이야. 내 피부치야. 재훈이가 남긴 소중한 아이들이고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야. 가족이라고요? 이제 와서 가족이래요? 도윤이는 여전히 분노했지만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이들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너희를 찾았어. 제발 큰아빠를 믿어다오. 너희를 지켜줄게. 재훈이가 못다 해준 것들. 큰아빠가 다 해줄게. 지은이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정말 큰아빠라는 걸. 할 수 있어.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김태훈과 김재훈 형제관계로 명시되어 있었죠. 이게 진짜네. 지은이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라.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들. 어린 시절 형제가 함께 찍은 사진들, 가족 사진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몰래 찍은 재훈의 사진들까지. 나는 계속 동생을 지켜봤어. 멀리서지만 동생이 행복하길 바랐어. 그런데 회장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재훈이가 죽었다는 걸 오늘 알았어. 너희가 이 카드를 쓴 걸 보고서야.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큰아빠를 믿어다오. 이제 너희는 안전해. 다시는 굶지 않아도 돼. 다시는 추위에 떨지 않아도 돼. 회장은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줬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큰아빠 집으로.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죠. 그래. 큰아빠 집은 서울에 있어. 거기 가면 따뜻한 방이 있고 따뜻한 밥이 있어. 그리고 너희를 기다리는 사촌들도 있단다. 사촌이요? 채린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래. 큰아빠한테는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어. 너희보다 조금 어리지. 14살, 11살, 9살이야. 너희 사촌들이지. 회장은 일어서며 의료팀에게 손짓했습니다. 일단 애들 건강부터 체크해. 특히 막내에 열이 있다고 했지? 네, 회장님. 의료팀이 다가와 아이들을 살폈습니다. 막내 아린이의 체온을 재고 다른 아이들의 건강 상태도 확인했죠. 회장님, 전반적으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탈수 증세도 보이고요. 막내는 열이 38도 5 정도 됩니다. 일단 병원으로 가는 게. 차에 링거 있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하고 서울로 출발해. 서울 가서 제대로 검진받자. 알겠습니다. 의료팀이 간이 링거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링거에 겁을 먹었지만 지은이가 먼저 팔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안 아파. 우리 건강해져야 해. 지은이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순순히 링거를 맞았습니다. 자, 이제 차에 타자.
서울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야. 회장이 아이들을 차로 안내했습니다. 검은색 벤츠 내부는 아이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호화로웠습니다. 가죽 시트,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따뜻한 온도. 와! 준서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평생 이런 차는 처음이었죠. 편하게 앉아라. 배고프지? 비서실장 음식 준비했지?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보온 도시락 6개를 꺼냈습니다. 따뜻한 밥, 불고기, 계란찜,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먹어라. 천천히 체하지 않게. 아이들은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밥을 떠먹었죠. 맛있어. 정말 맛있어. 채은이가 불고기를 입에 넣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은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조카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있었다니. 많이 먹어라. 앞으로는 배고플 일 없을 거야. 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먹고 나서 지친 몸을 시트에 기댔습니다. 따뜻한 차 안, 부드러운 시트. 며칠 만에 느끼는 안락함이었습니다.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먼저 잠들었고 쌍둥이들도 서로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도윤이는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며 잠들었죠. 지은이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회장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큰아빠,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약속한다. 새엄마는요? 저 사람이 보험금을 다 가져갔어요. 3억 원이나 되는데.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니? 정미자요. 아빠랑 재혼한 지 1년 됐어요. 재혼 1년.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정미자라는 사람 신상 파악해. 김재훈과 재혼한 배우자야. 그리고 보험금 처리 내역 전부 확인하고 법무팀 대기시켜.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즉시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은아,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은 큰아빠가 처리할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고소할 거고 보험금도 너희 몫을 찾아줄게. 정말이요? 그럼. 큰아빠를 믿어라. 지은이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가족인데. 미안하다, 지은아. 큰아빠가 너무 늦었어. 회장은 지은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1시간 30분 후 차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높이 솟은 아파트 단지.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이었죠. 여기가 큰아빠 집이야. 아이들은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너무 높아서 꼭대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와, 진짜 높다. 준서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경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응. 애들 데리고 올라간다.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최상층인 50층까지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펜트하우스 현관이 나타났습니다. 들어와라. 회장이 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죠. 어머 여보, 벌써 오셨어요? 안쪽에서 우아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품위 있는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회장의 아내였죠. 애들 데리고 왔어. 이 아이들이 재훈이 애들이에요? 회장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우리 조카들이야. 회장 부인은 아이들에게 다가와 하나씩 안아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큰엄마가 이제 잘 챙겨줄게. 큰엄마. 지은이가 어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너희 큰엄마야. 이제 가족이니까 편하게 대해도 돼. 그때 안쪽 방에서 3명의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14살 남자아이, 11살 여자아이, 9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아빠 누구예요? 14살 남자아이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인사해. 너희 사촌들이야. 재훈 삼촌 자녀들이지. 재훈 삼촌? 아빠한테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이제 다시 만났어. 회장은 아이들에게 사촌들을 소개했습니다.
얘는 민준이 14살. 그 다음이 서연이 11살. 막내가 준혁이 9살이야. 안녕. 지은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촌들도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죠. 자, 일단 씻고 쉬어라. 방은 준비해뒀어. 지은이랑 쌍둥이들은 이쪽 방, 도윤이랑 준서는 저쪽 방. 막내 아린이는 큰엄마 방에서 같이 자자. 아직 어리니까. 회장 부인이 아이들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각 방마다 깨끗한 침대와 옷장, 책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욕실은 저기야. 수건이랑 세면도구 다 준비해뒀어. 옷도 내일 사러 가고. 일단 오늘은 쉬어라.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침대를 봤습니다. 폭신한 이불, 깨끗한 시트. 꿈만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시자 며칠간 쌓인 피로와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우리 살았어요. 큰아빠가 우리 찾아줬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지은이는 샤워를 마쳤습니다. 큰엄마가 준비해둔 잠옷을 입고 방으로 돌아왔죠. 쌍둥이들도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꿈 아니지? 채린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진짜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채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자매는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큰엄마가 준비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죠. 밥, 국, 반찬들이 풍성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너희 좋아하는 거 말해. 큰엄마가 다 해줄게. 아이들은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식사 후 회장이 아이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할 얘기가 있어. 아이들이 자리에 앉자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밤에 법무팀이 확인했어. 정미자라는 사람, 법적으로 문제가 많더라. 무슨 문제요? 일단 아동 유기죄에 해당해.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이들을 내쫓았으니까. 그리고 보험금 처리도 문제가 있어. 보험금도요? 너희 아빠가 가입한 보험은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었어. 근데 정미자가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받았더라. 이건 명백한 사기야.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큰아빠가 고소할 거야. 아동 유기, 보험금 사기, 서류 위조. 다 합치면 징역 3년은 나올 거야. 그리고 보험금은 너희한테 돌려받을 수 있어. 정말이요? 그럼 법은 정의로운 거야. 나쁜 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 있어. 도윤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큰아빠. 고맙긴. 당연한 일이지. 회장은 아이들을 안심시킨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해. 너희는 학교 다녀야 하고 아린이는 어린이집 보내야 하고. 큰아빠가 다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큰아빠, 우리 정말 여기서 살아도 돼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너희 집이야. 이제부터는. 회장의 대답에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큰엄마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줬고 큰아빠는 저녁마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빠는 최고의 병원에 아이들을 데려가 정밀 검진을 받게 했죠. 전반적으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특히 막내와 둘째는 빈혈 수치가 심각하고요. 당분간은 영양제를 복용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큰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큰엄마는 매 끼니마다 영양가 높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고기, 생선, 채소, 과일. 아이들은 평생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접했죠. 이게 뭐예요? 준서가 접시 위에 연어구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연어야. 맛있어. 먹어봐. 큰엄마의 권유에 준서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피부는 건강한 혈색을 되찾았고
움푹 들어갔던 볼에는 살이 오르기 시작했죠. 학교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큰아빠는 강남의 좋은 학교로 아이들을 전학시켰습니다. 지은이는 고등학교 2학년, 도윤이는 중학교 3학년, 쌍둥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배정되었죠. 긴장되지. 첫 등교날 아침 큰엄마가 교복을 입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떨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괜찮아. 너희는 잘할 수 있어. 큰엄마가 응원할게. 큰엄마의 격려에 아이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선생님들은 친절했고 반 친구들도 호의적으로 대해줬죠. 물론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했죠. 지은 누나, 숙제 좀 도와줄래요? 민준이가 수학 문제집을 들고 왔습니다. 어디 봐. 이 문제. 네.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지은이는 민준이 옆에 앉아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고마워요, 누나. 천만에. 언제든지 물어봐. 서연이는 쌍둥이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같았으니까요. 체리나, 이 옷 어때? 서연이가 자기 옷장을 열어 예쁜 원피스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우와, 예쁘다. 입어봐. 우리 사이즈 비슷할 것 같은데. 체린이는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너한테 잘 어울린다. 그냥 가져. 내가 줄게. 진짜? 고마워. 쌍둥이들과 서연이는 그렇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준혁이는 준서와 매일 같이 놀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겨우 2살이라 잘 맞았죠. 준서 형, 이거 같이 하자. 준혁이가 레고를 꺼냈습니다. 좋아. 두 아이는 거실 바닥에 앉아 레고로 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린이는 큰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큰엄마는 아린이를 근처 유치원에 보내고 매일 데려다주고 데려왔죠. 아린아,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우와, 우리 아린이 대단한데? 큰엄마한테도 보여줄래? 네. 아린이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큰아빠, 큰엄마 그리고 11명의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이게 우리 가족이야? 네. 우리 다 같이 있는 거예요. 큰엄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아린아. 큰엄마 이거 소중하게 간직할게. 한편 큰아빠는 약속대로 정미자를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이 증거를 수집했고 고소장을 제출했죠. 회장님, 정미자에 대한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아동 유기, 보험금 사기, 서류 위조 혐의로요. 좋아. 합의는 절대 하지 마. 끝까지 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한 달 후 정미자는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었죠. 결국 검찰은 정미자를 기소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당일 큰아빠는 지은이와 도윤이를 데리고 법정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으니까요. 무서우면 안 가도 돼. 큰아빠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가야 해요. 우리가 직접 말해야 해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정에서 정미자를 마주친 순간 아이들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용기를 내어 증언대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피고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한겨울에 비닐봉지 하나씩만 주고요. 그 후 어떻게 지냈습니까?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터미널, 지하철역에서 잤고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 증언했습니다. 막내는 열이 났는데 병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보험금에 대해 아는 바가 있습니까? 피고인이 3억 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보험금이요. 하지만 저희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원래는 저희 자녀들로 되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서류를 바꿨다고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정미자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증인의 증언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정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재판은 세 차례 이어졌습니다. 매번 검사 측의 증거는 확실했고 정미자는 점점 궁지에 몰렸죠. 최종 선고일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정미자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한다.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금 3억 원은 전액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탕!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이와 도윤이는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겼어. 우리 이겼어. 법정을 나서는 길 큰아빠가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큰아빠 덕분이에요. 큰아빠 아니었으면. 아니야. 너희가 용기 내서 증언했잖아. 너희가 대단한 거야. 그날 저녁 큰아빠는 온 가족을 모아놓고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야. 정의가 승리한 날이니까. 식탁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불고기, 갈비찜, 잡채, 각종 반찬들. 모두 건배. 큰아빠가 사이다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11명의 아이들과 큰엄마가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자. 큰아빠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지은이는 아빠 사진이 모셔진 작은 제단 앞에 섰습니다. 큰아빠가 마련해준 제단이었죠.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큰아빠가 우리 잘 돌봐주세요. 걱정 마세요. 지은이는 사진 앞에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아빠가 남겨주신 그 카드. 그게 우리를 살렸어요. 아빠의 사랑이 큰아빠를 만나게 해줬어요. 지은이는 주머니에서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끝내 쓰지 못했던 그 카드. 하지만 결국 자식들을 살린 카드였죠. 뒷면의 글씨가 다시 보였습니다. 재훈아, 힘들 때 쓰려무나. -형. 아빠. 이 카드는 아빠가 우리한테 남겨주신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지은이는 카드를 꼭 쥐고 다시 한번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큰아빠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재훈아, 형이 내 아이들 잘 지킬게. 약속한다. 내가 못다 해준 사랑. 형이 대신 줄게. 두 사람의 기도는 고요한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왔고 아파트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죠. 학교 성적도 올랐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지은이는 고등학교에서 반장을 맡았습니다. 동생들을 돌보며 키운 리더십이 학교에서도 빛을 발했죠. 선생님들은 지은이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지은 학생,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보는 게 어때요? 선생님이 보기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담임 선생님의 제안에 지은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결국 지은이는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연설 때 했던 말이 많은 학생들의 마음을 울렸죠. 저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사랑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도윤이는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거리를 떠돌며 다진 체력이 운동에 도움이 되었죠. 코치는 도윤이의 끈기와 투지를 높이 샀습니다. 김도윤, 너 정말 잘한다. 이번 대회에서 주전으로 뛰어볼래? 정말이요, 코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윤이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운동을 했습니다. 큰아빠는 그런 도윤이를 위해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줬죠. 쌍둥이 채린과 채훈이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큰엄마가 권유했고 아이들은 금세 재능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들 재능이 있어요. 계속 가르치면 콩쿠르에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아노 선생님의 말에 큰엄마는 뿌듯해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쌍둥이들은 매일 2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죠. 석 달 후 아이들은 처음으로 작은 발표회에 참가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쌍둥이들을 보며 큰아빠와 큰엄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잘 크고 있어. 준서는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준혁이와 함께 도장에 다녔죠. 준서야, 발차기 좀 더 높이. 사범님의 지시에 준서는 더 힘차게 발을 올렸습니다. 좋아. 그렇지. 준서는 석 달 만에 노란띠를 땄습니다. 큰아빠는 그날 준서를 데리고 특별한 저녁을 먹으러 갔죠. 큰아빠, 저 열심히 하면 검은띠도 딸 수 있을까요? 그럼. 너처럼 성실한 아이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큰아빠. 큰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태권도도 못 배웠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가족이잖아. 막내 아린이는 유치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밝고 귀여운 성격 덕분이었죠. 아린이 엄마, 아린이가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르네요. 집에서 교육을 잘 시키시는 것 같아요. 유치원 선생님의 칭찬에 큰엄마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린이가 원래 착한 아이예요. 어느 토요일 오후 큰아빠는 온 가족을 모아놓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다 같이 아빠 산소에 갈까? 재훈이한테 인사하러.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차 3대에 나눠 타고 대전 외곽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빠의 유골함이 모셔진 곳이었죠. 납골당 앞에서 큰아빠는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도 각자 작은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재훈아, 형이 왔다. 큰아빠가 유골함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이들 데려왔어. 다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아이들도 하나씩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아빠, 저 학생회장 됐어요. 열심히 할게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축구 주전 됐어요. 다음 대회에서 꼭 이길게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피아노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연주 들려드릴게요. 쌍둥이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태권도 노란띠 땄어요. 준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막내 아린이가 유골함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말에 큰아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훈아, 내 아이들 정말 잘 키웠어. 형이 자랑스럽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큰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아, 형이 약속할게. 이 아이들 끝까지 책임질 거야.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 볼 때까지 지켜볼 거야. 형이 내 몫까지 할게. 큰아빠의 다짐에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며 지은이가 큰아빠에게 물었습니다. 큰아빠, 아빠는 왜 집을 나가신 거예요? 재벌로 사는 게 싫었대요? 큰아빠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빠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믿었지.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나갔어. 후회하셨을까요? 아니, 후회하지 않았을 거야. 내 아빠는 너희와 함께한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했으니까. 큰아빠는 언제 알았어요? 아빠가 행복하다고 한 거. 2년 전쯤. 사람을 시켜 몰래 지켜봤거든. 그때 내 아빠가 너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라.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말이야. 그 모습을 보고 알았지. 아, 동생이 진짜 행복하구나.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럼, 너희는 내 아빠의 전부였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슬픈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침묵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큰아빠가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족 사진 찍으러 가자. 11명 모두 함께. 가족 사진요? 그래. 우리 가족이잖아. 기록으로 남겨야지. 다음 주 토요일 온 가족은 사진관으로 갔습니다. 전문 사진작가가 대기하고 있었죠. 자, 모두 이쪽 보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큰아빠와 큰엄마를 중심으로 11명의 아이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한 장 더 찍을게요. 이번엔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서로 장난치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을 포착한 사진작가는 연신 셔터를 눌렀죠. 완벽합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이네요. 사진을 확인하며 큰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좋은 사진이네. 사진은 크게 인화되어 거실 벽에 걸렸습니다. 매일 그 사진을 보며 아이들은 자신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는 아빠가 남긴 검은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큰아빠에게 건넸습니다. 큰아빠 이거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 이건 내 아빠가 너희한테 남긴 거야. 아니에요. 이건 원래 큰아빠 거잖아요. 큰아빠가 아빠한테 주신 거고. 큰아빠는 카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뒷면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재훈아 힘들 때 쓰려무나. 마이너스 형. 아니야 지은아. 이건 이제 너희 거야. 큰아빠는 카드를 다시 지은이에게 건넸습니다. 이 카드는 내 아빠의 사랑이 담긴 거야. 그리고 큰아빠의 사랑도 담겨 있지. 너희가 평생 간직해라. 그리고 힘들 때, 진짜 힘들 때 이 카드를 보면서 생각해. 아빠와 큰아빠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지은이는 카드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큰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빠가 남긴 카드 한 장이 우리를 살렸고 큰아빠를 만나게 해줬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다. 비록 아빠는 안 계시지만 아빠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이 사랑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지은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도윤이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쌍둥이들은 콩쿠르에서 입상했고 준서는 검은띠를 목표로 열심히 훈련 중이었습니다. 막내 아린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죠. 어느 일요일 아침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큰엄마가 준비한 푸짐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11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큰아빠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재훈아, 보고 있니? 내 아이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형이 약속 지키고 있지? 끝까지 지킬 거야. 그러니까 편히 쉬어.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13명의 사람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피로 이어졌지만 사랑으로 완성된 그리고 시련을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진 진정한 가족. 아빠가 남긴 카드 한 장은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표였고 희망의 상징이었으며 가족을 다시 이어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6남매와 3사촌, 그리고 큰아빠, 큰엄마가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 속에서